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정, 증오,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옛 친구이자 인생에서 끈질긴 적이 된 사람과의 감동적인 여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한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사람을 사귄다는 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만을 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가능하다면 좋은 사람만을 곁에 두고 싶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늘 제 곁에 두고 싶었죠. 그런데 사람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좋은 사람들로 둘 순 없었네요. 그렇다고 제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모두가 제게 피해를 줬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사고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한 명과는 달랐습니다. 질긴 악연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사건 사고가 많았죠. 오늘 제 사연은 그 악연과 일입니다. 그 질기고 질긴 악연과 제 결말 어떻게 됐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도방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다른 일은 못하시고 가사일과 함께 아버지 구이를 우셨어요. 우리 가족은 형편은 어려웠지만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던 덕분에 밝게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밝았던 제 모습도 딱 유치원 때까지가 끝이었어요. 국민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급격히 어두워지게 됐죠. 그때 저와 악연이 될 최민수 그놈을 만나게 됐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반 학구로 만나게 된 그 녀석은 어린 시절 흔히 통과짱이라고 불리던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학기 초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제멋대로 굴던 녀석은 급기야 주먹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녀석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학년 내 싸움을 가장 잘하는 아이가 있었죠. 그때부터 녀석은 학교 친구들에게 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 조용한 성격의 싸움을 하는 부류도 아니었고 시을 걸어와도 웃고 넘기는 편이라 그 녀석과 부딪힐 일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접점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질긴 악연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녀석은 저라는 친구가 있었는지 기억도 못했을 것이고 저는 애들을 괴롭히던 놈이라고 떠올리며 서로를 기억 저편에 있는 존재 정도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접점 하나 때문에 저와 그놈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바로 그 접점은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구도방 자리가 그 녀석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임차인 녀석의 아버지가 임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물 내에 있는 상가에서 정식으로 구도방을 운영하셨던 게 아니라 주차장 한편에 있는 작은 가건물에서 구도방 하셨어요. 그것도 정식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의 이해와 허락을 받고 운영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고 그러다 보니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리가 만무했고 건물주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떠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주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였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최민수 그 녀석도 알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께 식사를 가져다 드리려고 두 방을 간 날 우연히 주차장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그 녀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재훈 내가 돈 줄 테니까 학교 나와서 먹을 것 좀 사와. 뭐 내가 왜 깃냐. 내가 내 꼬봉이 그러지 너네 아빠도 우리 아빠 꼬봉이야. 얘들아 이재훈 내 아빠 구도방 하는 거 알지? 그거 우리 아빠 건물 주차장에서 하는 거 알아. 내가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빠 건물 주차장에서 이재훈이랑 마주쳤는데 쟤네 아빠가 하는 두 방이 우리 아빠 건물 주차장에 있더라고. 근데 우리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불법인데 우리 아빠가 쟤네 아빠 불쌍해서가 할 수 있게 두는 거래. 그래서 쟤네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쓴다고 하던데 우리 아빠 공짜로 있는 거 아니야. 월세 낸다고. 월세를 내든 말든 불법이라고 멍청아. 우리 아빠가 나가라면 당장 나가야 한다니까. 그래서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꼬봉놈. 그러니까 너도 내 봉이지.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쉬는 시간에 나가서 사와. 알겠지? 최민수는 저희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고 있으니 저 역시 자신의 봉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급 내 친구들에게 저를 놀림감으로 만들었죠. 형편이 어렵던 저희 집 사정과 청각 장애인이었던 저희 어머니를 두고 말입니다. 이재훈 너 신발이냐? 너 이거 훔친 거 아니야?
너희 집에 무돈이 있다고 새 신발을 사음신 거 아니야. 어제 어머니랑 나갔다가 샀어. 내가 신발 박스도 가져와야 믿겠어. 샀으면 산 거지. 말되게 재수없게 하네. 야, 너네 짐이 워낙 가난하니까 내가 신기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 아빠가 구두방 하니까 너나 너네 아빠가 하나 슬쩍 할 수도 있고, 우리 아빠가 두 방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너네 집이 운동화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한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너 분명히 너네 엄마랑 나가서 신발 샀다고 했지. 근데 너네 엄마 귀먹거리잖아. 근데 어떻게 샀다는 거야? 사람이 말이 통해야 뭘 하지.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신발을 사줘. 신발 가격도 물어보고 사이즈도 확인해야 하는데 귀머거리가 그걸 어떻대. 야, 최민수 그만해라. 너 일부러 나 놀리려는 거 다 알아. 적당히 해. 우리 어머니지만 건 나 못 참아. 뭐야, 내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지가 싸움 나보다 잘하는 줄 아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죽으려고 우리 가족을 놀리는 녀석에게 화도 내봤고 주먹도 휘둘러 봤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 오히려 녀석의 성질만 더 건들 뿐이었죠. 녀석에게 반항하면 돌아오는 건 폭력과 더한 놀림이 어떤 놀림을 받더라도 가만히 있고 녀석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더 나았죠. 그렇게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최민수의 괴롭힘을 당하며 지냈어요. 하필 재수도 더럽게 없게 녀석과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됐거든요. 학창시절이라는 12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 7년 정도는 같은 반이 됐기 때문에 녀석의 선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12년 동안 당하기만 한 제가 바보와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민수의 아버지가 지역 내 유명한 깡패라는 걸 잘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최민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땐 항상 삼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녀석을 건들거나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12년 동안 녀석에게 당하고만 있었죠. 그렇다고 녀석에게 단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 녀석에게 악물고 대항한 적이 있었어요. 녀석의 아빠가 깡패던 삼촌이라 사람들이 나타나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녀석을 흠신 두들겨 팬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결국엔 똑같았어요. 녀석에게 꼼짝할 수 없었고 그 뒤로 더한 괴롭힘이 따라왔지. 녀석이 저희 아버지 가게를 가지고 협박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별도 아닌 게 사람을 괴롭혀. 야, 너네 아버지 불러. 너네 깡패 삼촌들 부르라고. 경찰은 폼으로 있냐. 깡패 새끼가 학생 패는데 가만히 있겠어. 아이씨, 너희 새끼 너네 아버지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 뭐 이재훈 상황 파악 좀 해라. 너네 아빠 우리 아빠 건물에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야. 너네 아빠 구두방 내가 당장 찾아가서 무너뜨려도 뭐라 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 아빠가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아빠 땅에서 불법적으로 장사한 걸 문제 삼고 구두방 부숴버리면 너네 가족 어쩔 거냐고. 정신 차리고내 주제를 알아라. 이 꼬복놈아, 너네 아빠 뭐가지 우리 아빠 손에 달려있어. 녀석의 아버지가 깡패라는 것 이외에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녀석의 아버지는 민수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사정을 고려해 주차장 한 편을 내주기도 했고 오랜 개간 월세를 올린 적도 다른 횡포를 부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이 땐 그런 걸 느끼지도 못했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면 모든 최선을 다하는 녀석이 저에게 저희 아버지 가게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게 중요했고 다급한 일이었죠.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업으로 삼아오시던 일을 못하시게 만들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녀석을 두들겨 패고 있던 저는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리고 녀석에게 미안하다며 손을 싹싹 빌어야 했죠. 그 일 이후 전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전 녀석에게 견디기 힘든 괴롭힘을 매일 당하면서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를, 대학교로 진아의 녀석과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누구에겐 짧고도 짧은 고교 시절이 있지만 저에겐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되었죠.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녀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저는 정말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다니던 대학에 같은 과 선배가 녀석의 친한 형이었고 그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인해 끊어질 것만 같았던 우리의 악연은 다시 이어지게 됐죠. 녀석은 저희과 1학기 종강을 하는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친한 척하며
대학교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와, 우리 재훈이 인기 많다 이 새끼 대학 가더니 아주지 세상이구나. 나랑 학교 다닐 때는 완전 쭈구리 있는데, 근데 얘가 쭈구리 있긴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애 줄 아세요? 시키면 뭐든 다 했어요. 예전에 제가 여생이 저희 학교에 실수 봤을 때 님고 팬티만 있으라고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얘네 아빠가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함 같은 거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했다니까요. 야, 진짜 골 때리는 놈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분명히 너희 엄마 관련된 일도 있었을 때 맞지 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었는데, 대학 친구들 모두 최민수가 하는 이야기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다고 한 행동들 모두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한 행동이라는 걸 눈치챘으면 최민수는 냉랭한 반응에도 개의지 않고 제가 얼마나 비굴하게 지냈는지 말을 이어갔죠. 그러다 그때 대학 친구들 중 한 명이 보다 못해 나서게 됐어요. 그럼 그게 재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아까 전부터 안 웃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쪽이 왜 우리가 술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분위기 파악 좀 해요. 아이 선배 있단 사람 왜 부른 거예요? 분위기 망치려고. 불러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불러야지. 어디 동네 양아치를 불러서 분위기를 깨워야 데리고 좀 나가세요가 사람들 대부분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자 녀석은 얼굴이 불자기와 친한 선배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운 건 당연했고 마음도 놓였어요. 이제 정말 그 녀석에게 해방이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의 일은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피해가 되어 돌아왔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버지 두 방의 방화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운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아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건 저희 입장이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었죠. 그 녀석의 아버지였던 건물주는 자칫 건물에 큰 피해를 줄 뻔했다며 저희 집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변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청구했던 거죠. 거기다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 발생할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죠. 녀석이 지른 불이라는 걸 말입니다. 야, 재훈아, 너는 가게 불탔다며. 괜찮아? 아이 다행이네. 근데 반응이 왜 그러냐? 내가 걱정해주는 게 이상해. 아니 내가 모를 줄 알고 전화줘서 고맙다. 내가 모르긴 왜 몰라? 우리 아빠가 화를 얼마나 내던데. 그리고 내가 불을 질렀는데 모를 수가 있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네 아빠 구두방 내가 질렀다고. 야가 그 많이 있을 줄 알았냐? 아이씨, 그날 너 때문에 내가 이씨 아우씨 어때? 이제 좀 후회되냐? 그러게 나 나갈 때 붙잡지 그랬어.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던가. 네가 잘못 없다는 듯 그러고 있으니까 너네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기잖아. 앞으로도 기대해라. 나한테 거슬리면 또 너네 집 괴롭혀 줄게. 녀석의 전화를 받고 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 녀석이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땐 휴대폰이 보급된 시절이 아니라 녀석의 자백을 녹음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CCTV 없었고 녀석과 같이 있었다는 다른 친구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수사조차 되지 않았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님께 한없이 죄송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서는 제 탓이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때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게 미안해 하셨죠. 그동안 자식이 괴롭힘을 당했던 일을 모르셨다는 걸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님께서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녀석과 제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살아오던 지역을 떠나기로 하신 거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놈을 피해야 한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 지내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셨고 그 뜻을 알았기에 이사를 떠나기 전까지 그 녀석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떠나게 됐어요. 이후 그 녀석이 없는 제 인생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이후 학업의 뜻이 있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갔고 그러다 담당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유학을 갈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게 됐죠. 미국에서의 생활은 치열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학교 연구실과만을 오가 생활을 했었죠. 그곳에서 오랫동안을 연구원으로서 지내던 저는 한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고 일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달려서 지내다 보니 인연을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한들 제가 모르고 지나쳐 버렸겠죠.
그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어느덧 제 나이는 30을 넘어 40이 되어 있었고요. 그 나이쯤 되니 인연이 될 이성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해외 연수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상황이었어요. 아주 우연히 마주치고 대화를 한 인연을 시작으로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됐고 1년이 않는 시간 동안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연락은 계속할 수 있을 테고 1년에 얼마 안 되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기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 하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약속 후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대학 교수 자리에 지원을 해볼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볼지 저울질하게 됐죠. 그동안 일하던 기업에서 꽤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일을 선택하기로 했고 결국 사업을 도전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바로 당장은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이었다. 환경도 관련된 법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업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까지 시간이 많하나 못 만났던 지인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국민학교 때 친구 녀석이 곧 동창회가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국민학교 동창회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최민수 그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분 잡힐 자리를 뭐하러 나가나 싶어서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한편으론 제가 왜 그 녀석을 피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동창회 그 자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민수 그 녀석에게 당당해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죠. 며칠 뒤 동창에 도착해 아주 오랜만에 국민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30여 년이 흘러 만나게 된 친구들은 길에서 마주쳤으면 누군지 모르고 지나쳤을 만큼 많이 변해 있었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3번이나 흘렀으니 변하죠. 저나 동창들이 서로 어릴 적 얼굴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창들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다른 동창들끼리 동창에서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교류도 있어서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어색한 기류도였어요. 서로 과거의 기억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이야기를 보니 어느덧 우리는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맞다 아니다 웃고 떠들며 순수했던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그렇게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겁게 동창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친구들이 담배 냄새를 풍기며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가게로 들어왔어요. 이유는 몰라도 동창생들 모두 가게로 들어오는 동창들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도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모두 자기가 누구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헷갈리던 그 상황에 그 녀석만은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지독히도 괴롭히고 제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줬던 그놈 바로 최민수 그 녀석이었어요. 그 녀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이 떨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새겨진 공포감에 떨리는 건지 녀석을 향한 분노로 인해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몸이 그 녀석 때문에 반응하는 건 분명한 녀석과 마주치기 싫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비를 한번 걸어와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상종하기 싫은 그런 복잡한 심경이었다. 다행인지 몰라도 녀석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친구들과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도 굳이 사고를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에 제 자리에 앉아 최대한 녀석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그 녀석에게 계속해서 향하는 신경을 억지로 돌려세우며 동창의 자리를 이어가던 중이었는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최민수 그 녀석이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온 거죠. 녀석은 다른 동창들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온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으며 제게 반갑게 인사를 했죠. 야 오랜만이다 재훈아, 너 이사가고 못 봤으니까 한 30년 됐나. 야 그동안 내 소식 가장 궁금했는데 내가 외국으로 나간 이후에 통 알 수가 없더라고. 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원 15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하고 끊어져서 재훈이 내가 보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그래 뭐 이제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다고. 아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서 내가 들어와 지내기로 했어. 근데 민수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되게 재밌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우리가 되게 막한 사이라고 생각하게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내가 옛날에 좀 장난이 지나쳤지. 그땐 나도 철이 덜 들었을 때라. 내가 그땐 재훈이 너한테 잘못했는데 그땐 그게 친한 사이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워낙 인연이 깊었으니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반이 몇 번이냐. 거기다 너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 건물에서 가게도 하셨고 서 편하게 한 행동들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이해해줘라. 그때 너나 나나 어렸을 때니까 뭐 친한 사이 행동이 심해. 최민수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됐다. 이제 어서 옛날 일 가지고 와서 뭐하냐. 나이 먹어서 싸울 것도 아니고내 말대로 친했다고 치자 녀석이 하는 말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참기로 했어요. 나이 40이 넘어 과거 일을 운운하는 게 싫었습니다. 또 사과를 받아도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을 끊었죠. 그런데 녀석은 제 말을 듣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되려 미안하다 사과까지 하면서 제 옆에서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죠. 그러다 갑자기 제가 묻지도 않았던 자기 근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때 진짜 난감했다.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없잖아. 나도 이제 사회적으로 공인인데. 재훈이 너는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듣겠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조금 전 너랑 그런 일이 있어서 내 입으로 말하기가 더 부끄럽다. 실은 나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어. 국회의원. 내가 거기서 무슨 일 하는데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지었고 국회의원.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냐. 요즘에 한국도 학폭이 다 미투다 말이 많던데. 너네 집 돈 많았지. 그럼 뭐 돈으로 입마금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이재훈 민수 앞에서 말 조심 좀 해라. 옛날 일은 아까 민수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나. 근데 왜 또 삐딱하게 나와. 내가 못할 말했어. 없는 말했냐고. 그리고 넌 뭔데 내일도 아닌 얘기에 왜 발끈하고 날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괴롭혔던 최민수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던 저는 비고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게로 들어올 때부터 최민수 옆에 붙어있던 녀석들이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들 모두 어릴 때부터 최민수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똘마니 짓 하던 놈들인데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그 똘마니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흉을 들은 것처럼. 발끈하는 녀석들과 저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 그때 웬일로 최민수가 우리들 사이를 중지했습니다. 왜들 이러냐. 오랜만에 만났는데. 에이 이러지 말자. 재훈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재훈한테 한 행동들도 있고 평소에 하던 행실도 좋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재훈아 내가 애들 좀 이해해줘. 너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애들이 워낙 날 잘 따라. 거기다 요즘엔 날 도와준다고 나랑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더 발끈한 것 같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한테 욕하는 걸로 하고 우리 잔이나 하면서 기분 풀자 우리를 말리고 중지하는 그 녀석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녀석이라면 자기 똘마니 녀석들보다 먼저 발끈했던 정말 녀석이 나이를 먹고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녀석과 가까이 지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뭐 딱히 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조금 전과 비슷한 일만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녀석이 저를 붙잡곤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한다면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재훈아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너 아직 나한테 악감정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 다 이해해. 과거에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 나도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돌려서 내가 한 행동들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쩌겠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재훈이 너를 도와주고 싶어.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 사업할 거라며. 그 사업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도와줄게. 사람 사는 곳 다 같아서 너도 알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또 어찌어찌 되더라도 빛을 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데 내가 널 도와주면 사업하는데 힘든 과정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진짜 별별 사람들 다 만나지 않냐. 널 도와줄 만한 사람들래. 사업이 도움될 만한 사람들 소개해주고 이어주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게 됐어. 원래도 누구 도움받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도움 주는 사람이 너라면 더더욱 도움받기가 싫다. 괜히 엮여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도 싫고 마냥 예전 일에 대한 사과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끝내. 그리고 더 이상 나랑 마주치지 않는 게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는 일이다. 아이 재훈아, 내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아직 한국 시장을 잘 몰라서 그래 뭔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과는 무조건 연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 다들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 줄 알아. 새로운 경쟁 상대 얼마나 경계하고 배척하는 줄 아냐고.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정치인 하나 두면 진짜 편해. 다른 사람은 나랑 연다고 싶어서 난리라고. 그러니까 내 도움 받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깟 자존심 세우겠다고 거절하는 게 말이 돼. 내 도움 받으면 앞으로 내 인생이 탄탄대로 제 거절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강요하는 그 녀석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거기다 사과는 뒷전이고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말투가 거슬렸고, 그래서 결국 참고 있던 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 도와주겠다고, 그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죄라고. 야,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사람병 주고 약 주면 끝이야. 너 아까 전부터 철없던 때 저지른 잘못이다. 미안하다. 이보은 떠들어대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더라.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수모를 겪으셨는데 누가 내 도움 따위 필요하다고 했어. 너 나를 아직도 내 발 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 너 같은 놈한테 손 벌릴 만큼 능력 없지 않아. 내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내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너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가자에 완장질 하지 말고 내 똘마니들 데리고 놀아. 뭐야 이재훈, 내가 미안해서 도와주겠다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야, 내가 그렇게 잘 나가? 얼마나 잘 나가길래 국회의원이 내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잖아. 그럼 고맙다고 하고 설석일 것이지 어디서 모가지를 쳐들고 있어. 아, 진짜 사람밖에 안 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최민수 그 녀석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 주위에 있던 똘마니 녀석들도 덩달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며 제 주위를 감쌌고, 애들도 아니고 나이 40 넘어서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다. 자기 입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놈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너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 뻔뻔한 모습 때문에 말이죠. 그때부터 저도 과거의 울분을 토해 내듯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래야 최민수 너답지. 집어릇게 못 준다고 하지 않냐. 너같이 못된 새끼가 어떻게 개과천선을 하겠어. 인간 쓰레기 새끼가. 너희 새끼 오늘 잘못 걸린 거야. 내가 오늘 널 처음 보고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상종하기 싫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내가 시비 한번 걸어오길 바라고 있었어. 옛날에 당한 일들 되갚아 주려고. 내가 우리 부모님 가게에 불 질렀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안 한 내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한 줄 알아. 그래도 나이 40 먹고 쌈박질하는 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같은 새끼는 결국 내가 약이야. 인간 같지 않은 새끼는 폐해야 된다고. 야 똘마니 새끼들, 너희 나와. 나이 40 차먹고 똘마니 지신하는 놈들은 나오라고. 그 말이었구나. 아까부터 내 부모 어쩌고저쩌고 했던 말이 내가 질렀다고 말하니까 나 이제 생각났잖아. 그게 그 재밌었는데 불타는 걸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걸 너한테 말해주면서 수학이 너무 들려오는 내 떨리는 목소리 듣는 것도 재밌었고. 야, 그러고 보면 진짜 너랑은 재밌는 일이 많았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너희들 혹시 기억나냐? 내가 제 발표할 때 쟤네 엄마 귀머거리 흉내냈다가 울었던 거. 그때 선생은 내가 뭘 했는지 알면서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척하느라 진 빼고 쟤는 내가 귀머거리지 엄마 흉내 계속하니까 수업 끝날 때까지 울었잖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그 나이 먹고도 그 녀석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과거 저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꺼내 자기 똘마니들 웃고 즐기며 저를 조롱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웃고 있는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갈기고 달려들었죠. 그러다 녀석들 똘마니들에게 붙잡히게 됐고 여러 명이 저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릎을 끌리곤 녀석 앞으로 데려갔죠. 그 상황을 본 다른 동창들이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최민수 똘마니들이 화를 내고 제지하면서 저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다른 동창들을 제압한 최민수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로 걸어와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제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훈이 오랜만에 내 앞에 무릎 꿇었네. 넌 평생 꼬봉 인생 사는구나. 야, 외국에서 뭘 좀 했으면 달라질 것 같아. 나이 먹었으면 뭐가
변할 것 같냐고. 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을 굳이 꼬아서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예전 모습으로 수밖에 없잖아. 또 내가 한다는 사업도 내가 방해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마지막 기회 줄게. 내 돈 받겠다고 해. 그렇다고 내가 재훈이 너한테 뭘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야. 너 사업 도와주는데 통행 요하 좀 받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꺼져. 내가 애새끼도 아니고 너다 이놈 무서워할 줄 알아. 여긴 법도 상식도 없는 나라야. 너 공갈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야. 국회의원이든 뭐든 끝이라고. 이 새끼 외국 갔다 오더니 독종이 됐네. 말로는 안 되겠다.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이 세계 사무실로 데려가자. 거기서 다시 예전에 말 잘 듣던 내 꼬봉 이재훈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민수는 자기 똘마니들을 저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창회가 열리고 있던 가게로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나에는 제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최민수가 동창회 자리에서 계속 제 주위에 맴도는 게 불편했던 저는 일찍이 동창회를 나가려던 중이었고, 때마침 근처에서 일이 끝났다고 하던 아내의 연락에 동창회가 열리던 쪽으로 아내를 부른 겁니다. 물론 가게 안으로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근처에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최민수 다투느라 연락이 안 되자 아내가 걱정된 마음에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가게까지 찾아온 거였죠. 가게로 들어온 아내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못 볼 거를 보인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하는데 제 눈에 민수의 수상한 행동이 들어왔어요. 마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황급히 얼굴을 가리더라. 그요 조금 전까지 동창생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던 녀석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던 순간 제 아내가 녀석을 보고 아는 척하는 겁니다. 재훈씨 무슨 상황이에요? 동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분위기가 그게 야 이거 놔 놓으라고 나갈 거니까 와 야 최민수 얼른 내 똘마니들 보고 놓으라고 해. 얼른 뭐라고 하는 거야. 미친놈 어딜 가. 방금 민수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너 우리랑 볼 일이 있다니까 놔줘. 이재훈 놔주라고. 놔주라고. 왜 조금 전까지 데려간다고 했잖아. 아이 눈치 없는 새끼야. 그냥 놔줘. 왜 사람을 잡고 있어. 재훈씨 이게 무슨 잠깐. 민수야. 최민수 거기 얼굴 가린 분 잠깐만요. 저 좀 봐요. 맞는 것 같은데. 최민수 너나 알지? 내가 아는 최민수 맞지? 최민수. 그제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자 인상을 잇는 대로지 풀렸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에게 얼굴을 돌릴 땐 표정을 받고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죠. 아이고 형사님 여기서 다 뵙네요. 근데 재훈이 형사님 남편 될 사람이었어요. 아유 이런 우연이 있나. 진짜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게 그러니까 저랑 재훈이 아주 오래된 동창이거든요. 아이 근데 이놈이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어서 그게 괘씸해 가지고 친구들하고 직구는 장난 좀 치고 있었어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얘들아 얼른 재훈이 놔줘. 최민수 이야기를 들은 똘마니들은 곧바로 저를 놔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내와 최민수의 관계를 몰랐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들켜 잔뜩 화가 나 있었죠. 그래서 최민수 그 녀석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도 너희 새낀 똑같구나. 과거엔 내 부모님이고 이젠 내 아내야. 평생 날 짓밟아야 속이 풀리지. 쓰레기 같은 놈들. 근데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두 판 네 판이 경찰 부르자 불러서 여기 CCTV 있다고 친구들 내 아내에게 증언받고 끝까지 가보자고. 그 잘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민수 국회의원 동창생 폭행과 협박 시 국회의원 학창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뉴스 신문에 나와 보자고. 이 개자식아. 재훈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니. 아이 여성 내가 장난친 걸 진짜로 믿고 있네. 혹시 방금 내가 친구들하고 장난쳤던 일이 좀 심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 아이들 분도 기다리시는데. 분명 조금 전까지 국회의원을 내세우던 놈이 알 수 없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말이죠. 그것마저도 날 놀리는 건가 싶어서 화를 내려고 하던 그때 아내가 무슨 일인지 다 알겠다는 표정을 하고 녀석을 몰아붙였어요. 국회의원 최민수 너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다. 교도소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나. 박업도 없이 형사 남편 될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었어요. 저랑 재훈이랑 친하게 지냈다 그요. 아 그래서 반가워서 장난 좀 친 거예요. 아 근데 무슨 사기를.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기꾼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뻔한 거 아니야. 너 뭔 짓 하려고 했어? 아까네 부하 직원 같은 놈이 어딜 데려간다고 하던데 너 사무실이나 어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협박하려 했지.
너 사기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협박해서 귀엽고 돈 뜯어내잖아. 내가 생각한 거 맞지 이거. 정신을 못 차렸네 재훈씨. 내가 한 말 맞죠? 이놈이 뭐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함께 사업하고 했죠? 아니다. 딱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뭘 해준다고 했겠네. 뒤 받쳐주니까 사업에 필요한 사람 소개해주겠다고네. 맞아요. 그럼 이놈 국회의원 아니에요. 사기꾼인 거예요네. 이 새끼 조폭 놀이하다가 끈 떨어져서 사기치고 다녀요. 저랑은 조폭 때부터 인연이 있고요. 제가 강력팀에 있었을 때 저희 팀이 얘네 전담 이었거든요. 그다 영가기 전에 다른 서에서 사기 사건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제가 이놈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만나는 녀석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그 녀석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과 조폭 조직 자리도 날려먹은 놈이죠. 자기 아버지가 하던 조직을 물려받아 깡패짓을 하던 녀석은 돈벌이가 예전처럼 시원치 않자 무리한 사업 확장과 세력 다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직원들이 녀석의 조직을 떠났고 제 아내가 소속돼 있던 경찰에게도 여러 번 붙잡히게 되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초했다고 해요. 그러다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던 도중 결국 조직의 버림을 받게 됐다고 했죠. 이후 녀석은 조직에서 자신을 따르던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학창시절 그 녀석을 동경하고 따르던 동창들을 데리고 다니며 들과 사업가에게 사기를 치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짓거리도 얼마 가지 못했다고 해요. 수사 협조를 한 아내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말이죠. 동창회를 나왔을 당시에는 출소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출소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녀석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며 생활하고 있었고 그러던 도중 동창회에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또 참석한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외국에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정보를 듣고 나서는 그 짧은 시간에 사기를 치기로 결심했고 제게 국회의원인 척 접근한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모든 게 어색할 저에게 사업 관련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최민수 그 녀석에게 악연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허둥지둥거렸고 얼굴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내는 제가 신고만 하면 녀석을 경찰서로 데려가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더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녀석이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예요. 결백하다고요. 재훈이 아니 남편분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남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재훈아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다. 근데 신고는 좀 그렇지 않냐. 나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겨우 자유의 몸인데 좀 봐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과거의 일 때문에 나한테 감정 많다는 거 아는데 그건 내가 몸으로 갚을게. 그냥 나 때려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 맞을게.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게. 재훈 씨 새끼가 하는 말 듣지 마요. 분명히 재훈 씨에게 맞고 고소한 다음에 협박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행동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깔끔해요.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다른 탈인 아직 박나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울분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녀석이 말한 대로 화가 풀릴 때까지 녀석을 때려서 말이죠. 제가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자 아내도 제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긴 한숨을 내셨죠. 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로 데려가서 해요. 폭행 거는 약속을 서류로 남기던 서로 합의했던 다 소용없으니까 재훈 씨가 이 새끼 때렸다는 증거 없애야 해요. 그러면 목격자나 CCTV 피해자 가해자 특정 짓기가 어려워야 하니까 CCTV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이 누군지 특정 지울 수 없는 곳에서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저기서 여기 부하 모 동창 모 하여튼이 사람들과 옷 갈아입고 얼굴 안 보이게 가서 분풀이 하고 와요. 하고 와서도 다시 옷 갈아입기 전까진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잘 가리고 다른 동창들 입단속과 동의는 재훈 씨가 구하고요.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동창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창들 모두 녀석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일도 있었고 제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지. 그렇게 가게 내부 CCTV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최민수의 똘마니들 옷을 갈아입은 뒤 녀석을 데리고 가게 외부 으슥한 모퉁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녀석에게 싸웠던 분풀이를 해준 녀석은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설마 제가 진짜로 때릴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녀석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녀석을 패고 나니 제 몸에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엉망이 된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는 녀석에게 말로서 되갚아줬죠. 한심한 새끼, 어릴 때 싸움 자랑하는 걸로 모자라 나이 먹고선 사기를 치고 다니냐. 결국에 또 폭력이고 야네 꼬락서니 존반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한심한 놈들 말고 오늘 동창회 나온 친구들을 보라고. 내가 무시했던 애들 중에 너보다 한심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냐. 없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너처럼 한심한 인생 사는 친구들 한 명도 없다고. 너네 아버지가 부자라고 조폭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았지. 근데 결국 이게 뭐야. 범죄 안 하면 먹고 살 줄 모르는 한심한 인생 패배자 새끼 아니야. 내가 가난하다고 장애인 어머니 뒷다고 무시하던 나는, 내 꼬봉으로 만들었던 나는 내 인생 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지금 너는 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알아. 지금처럼 쭉 살아라. 지금처럼 쭉 살아서 우리 50, 60, 70대에서 만날 때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있어줘. 그래야 나하고 너한테 당한 동창들이 널 비웃고 싶고 즐기지. 비겁한 새끼. 그래도 예전엔 자존심이라도 있더니 이젠 그마저도 없네. 너 나 가고도 동창회 분위기 망치지 말고네. 똘마니들 데리고 꺼져. 알겠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녀석과는 일절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저는 똘마이 녀석들과 옷을 갈아입은 다음 자리를 떠나게 됐죠. 이후 그 녀석의 소식은 억지로라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끝으로 제 마음속 남아있던 원망과 울분을 다 쏟아냈으니까 이젠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거든요. 그냥 완전히 끝, 모든 게 끝나고 저와 관련이 없는 인간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녀석에 대한 글을 적고 있는 걸 보면 어렸을 때 남은 안 좋은 기억과 감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가 보네요. 이건 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어두운 부분이 저를 잠시 그 녀석과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럼 그 녀석과의 저의 악연을 모두 설명했으니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글솜씨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쌀쌀해지는 10월 건강 관리 잘하시며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서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